여러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도 고물가의 파고가 높다 보니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3%대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예산과 세제 카드들을 총동원했는데요. 나에게 해당될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티끌모아 티끌이라면서 푼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풍조라든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면서 돈 쓰는 걸 과시하는 이른바 플렉스, 욜로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했는데요. 요즘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과시하는 무지출 챌린저나 거지방 커뮤니티 등이 유행이라고 하죠. 완전 바뀌었죠. MZ세대를 중심으로 동영상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는 짠돌이 재테크, 일명 짠테크를 보면 분명 배울 게 많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카페 가는 대신 믹스커피를 마시고요. 여성들은 미용실 안 가고 혼자 스스로 셀프 커트를 하는가 하면 남성의 경우는 반대로요. 이 커트 비용을 아끼려고 머리카락을 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강아지 미용도 전기 이발기 직접 사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화하는 앱테크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짠테크가 유행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거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경제는 늘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고요. 각자의 경제력에 맞는 재테크와 소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떨어뜨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생활 속의 흥미로운 궁금증이죠. 과연 괜찮을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듣게 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가 무엇인지,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의 사용처를 5만 개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인데요. 상품권이요.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10% 할인율로 구매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쵸, 정실님. 떨어지고 3초는 후후라는 농담 많았는데 궁금해지네요. 팩트체크. 과감하게 예상합니다. 3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떨어뜨린 음식 5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 네.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출처가 있나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 도시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건강의학 전문 매체인 코어메디닷컴이 지난 3일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초 안엔 괜찮다. 떨어진 음식 주워 먹기. 진짜 몇 초 컷?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목이 진짜 재밌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다 흘려도 금방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재빨리 집으면 나쁜 세균이나 먼지 등이 붙지 못한다는 것. 3초를 혹은 5초룰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미국 예일대 소아과 부교수 토마스 머레이 박사는 음식이 바닥에 1초라도 떨어졌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음식이 땅에 닿는 순간 바로 세균이 붙을 수 있으며 떨어진 시간이 길수록 더 해로울 수는 있어도 3 내지 5초 안에 집었다고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 떨어지자마자 세균이 붙으니까 안 된다. 3초나 5초나 이거 다 아니다. 네네. 오늘 끝나나요, 코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미국 의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일단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믿을만한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쭉 출처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미국 건강정보 매체인 에브리데이 헬스라는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제가 원본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원본은 지난 29일 보도된 당신이 믿지 말아야 할 위생에 관한 8가지 미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예일 의과대학 소아과 부교수이자 소아 전염병 전문가인 토마스 머레이 박사는 음식을 바닥에 1초라도 떨어뜨린 다음 먹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원문을 잘 옮겼어요. 예. 이 원문에서는 이 머레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박테리아는 음식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음식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곳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박테리아가 부착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5초 안에 집으면 오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가 3초라면 미국은 5초였고. 네. 근데 이 5초룰은 그 미국의 5초는 또 어디서 이게 온 건가요? 2018년 미국에서 출간된 Did You Just Eat That이라는 제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은 식품 과학자하고 식품 미생물학자가 함께 펴낸 책인데요. 음식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이 5초룰의 기원을 추적을 했는데요. 과거 몽골 제국의 지배자였던 징기스칸에서 유래했다 이런 설을 제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칸을 위해 연회에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칸이 허용하는 시간만큼은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에는 줄리아 차일드라는 요리 연구가의 TV쇼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감자 팬케이크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손목으로 플리핑이라고 하죠. 손목으로 이렇게 후라이팬 확 뒤집어가지고 공중에 날려서 뒤집는 거. 이걸 하다가 이 요리 연구가가 가스레인지 위로 이 감자 팬케이크를 우르르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4초 정도 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음식을 다시 집어서 팬으로 올리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엌에 혼자 있다면 언제든 집어들 수 있어요. 누가 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5초룰이 미국인의 마음속에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후 다양하게 20초룰, 10초룰 이렇게 시간을 달리해서 이런 말들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 5초룰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 일반 대장균으로 오염시킨 타일에서 쿠키 및 그 곰돌이 모양 젤리로 박테리아 이동에 대한 일리노리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5초 이내에 박테리아가 이동한 것으로 관찰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TV쇼인데요. 미스버스터, 신압, 파괴자 이런 그 TV쇼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5초룰을 다뤘습니다. 얇은 햄과 크래커가 각각 2초와 6초 동안 세균에 오염된 타일에 접촉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에스턴 대학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염된 표면과 식품에 따라서 그 접촉 시간에 따라서 이 세균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에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3초 및 30초의 접촉 시간을 달리하고 카펫, 목재, 타일에서
토스트, 파스타, 비스킷, 뭐 끈끈한 과자 뭐 이런 걸로 실험을 했는데요.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얼마나 옮겨지나 이걸 관찰을 했는데 오염된 목재 및 타일과 촉촉한 식품은 세균이 더 원활하게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오래 접촉할수록 표면에서 식품으로 옮겨지는 세균이 많았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고 오래 지날수록 세균이 더 잘 옮겨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나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들어보니까 떨어진 음식이라도 좀 빨리 주워 먹거나 담으면 예. 정말 뭐 안 좋긴 하지만 아주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 동료 검증을 받은 연구가 있다면서요. 예,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도널드 샤프너 교수 연구팀이 2016년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엔테로박터라는 세균으로 이 바닥을 미리 오염을 시켜놓고요. 예. 바닥 재질은 스테인리스, 타일, 뭐 목재, 카펫, 뭐 이런 재질의 수박 그리고 빵, 버터를 바른 빵, 곰돌이 젤리, 뭐 이걸 구미 캔디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12.5cm 높여서 떨어뜨린 뒤에 1초, 5초, 30초, 300초 동안 놔두고 세균이 얼마나 식품으로 옮겨졌는지를 파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1000번을 넘게 이 실험을 되풀이를 해요. 예. 근데 이 다른 식품보다 수박에 더 많은 박테리아가 옮겨졌고요. 구미 캔디에서는 가장 적은 박테리아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빵으로의 박테리아 이동은 버터를 바른 빵과 비슷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연구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5초 룰의 대중적인 개념은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5초 미만 동안 그대로 두면 박테리아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것이지만 예. 일부 사례에서는 1초 미만의 시간에 즉시 세균이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나 5초 룰을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야, 즉시 이동한다. 네. 그러면 떨어뜨린 음식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연구 결과는 바닥에 떨어뜨린 식품으로 박테리아가 이동하는 것은 식품의 수분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식품으로 더 많은 박테리아가 옮겨졌고요. 특이한 게 카펫은 타일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세균이 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카펫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카펫이 이렇게 섬유랑 닿는 부분이 있고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섭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의 위험은 유기체의 유병률, 농도 및 유형을 포함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접촉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전달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5초 규칙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음식의 특성과 표면을 포함한 다른 요소도 동등하거나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초를이라는 이 5초 규칙은 박테리아가 표면에서 식품으로 옮겨갈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거를 이제 이 미국의 과학 잡지가 논문 저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닥에 있는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그리고 바닥에 음식을 떨어뜨리지도 않지만 내가 음식을 아마 떨어뜨린다면 상황에 따라서 먹을지 말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이렇게 따라서요? 얘기를 하고요. 네. 수박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캔디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캔디는 아마도고 수박은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물기가 많은 거 떨어뜨렸을 때는 안 먹겠다 이런 뜻이죠.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매일 식탁 밑에 청소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식탁 밑에 물기 없는 과자 같은 거 떨어뜨리면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집 청소를 안 했거나 아니면 집이 아니고 집 밖에서 모르는 장소이거나 흙바닥 같은 데 떨어뜨리는 음식이라면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흙바닥은 진짜 안 될 것 같고요. 깨끗하다는 걸 그럼 아는 곳에서 물기가 없는 음식을 만약에 떨어뜨리자마자 주워 먹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이게 깨끗한지 아닌지 모르는 곳은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떨어진 지 5초 이내니까 괜찮다.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실험으로 세균이 즉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식품 안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명 과자류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일이 있었어요. 네.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런 거? 이게 오리온 카스터드라는 제품인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그러니까 저도요. 예. 좀 그래서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오리온 청주 공장 제4 청주 공장에서 제조 판매한 오리온 카스터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규균이 검출돼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황색 포도상규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서 구토 및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모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소비 기한이 2024년 6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은 생산 제품을 외부 기관에다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맡긴다고 하는데요. 요 해당 제품 2024년 6월 21일까지가 소비 기한인 제품이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 소비 기한이 다르거나 청주 4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면 뭐 집에 갖고 계셔도 혹은 드셨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원료를 사용해서 같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을 이렇게 한 로트로 묶는데요. 과자류는 소비기한으로 이 로트를 파악을 합니다. 오리온은 문제가 된 제품은 대부분을 회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가 분석 및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그 식품 관련된 회수 명령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 놓으시면 그때그때마다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비 기한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떨어진 음식을 먹어도 될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태영건설이라는 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지역 건설사와 금융권이 비상인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시장의 큰 불안 요인인 이번 사태, PF라는 대규모 대출 부실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뭔가 좀 시작부터 좀 꼬이는. 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회사 얘기를 했었는데 워크아웃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태영건설이 결국 이 대출 만기를 지키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건데요. 네.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400억 정도 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채권단이 그 중에서 75%가 동의를 하면은 그 채권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자구책을 돌려서 태영이 회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결정을 1월 11일 날에 다음 주에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1월 3일 날에 그 전체 채권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단이 결국은 워크아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산업은행으로 위시되는 채권단인데, 산업은행 앞에서 태영이 우리 부채가 얼마가 있고 우리가 어떤 자구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1월 3일에. 1월 3일에 했는데 그 설명회에 나온 주요 내용들 이제 분위기는 채권단이 첫날은 이제 굉장히 실망한 분위기였고, 어저께는 금융감독원장도 그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일에 있을 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실제로 워크아웃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소위 법원 회생 절차로 가게 될지 그게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네.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그 부동산 PF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 PF를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토지주가 사업주가 땅만 산 상태로 분양을 하지 못한 거를 브릿지론 PF라고 했고요. 브릿지론 PF가 한국에 30조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 초에 생각하시면은 대우건설이 울산에 있는 브릿지론 PF 사업장 500억 정도짜리를 끄면서 PF 문제가 한번 비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500억 정도 규모인데 태영도 그런 브릿지론이 1조 2천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의 브릿지론에 지급 보증해 주다 보니까 그게 위험한 부채가 됐고 그리고 분양을 한 사업장을 우리는 본 PF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릿지론 PF, 본 PF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전체로는 본 PF는 또 130조나 있어요. 근데 태영도 이번에 본 PF 중에서 이 130조가 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네. 분양이 잘 안 된 착공 사업장, 그러니까 미분양률이 높은 사업장에 문제가 되는 부채가 1조 3천억 정도 된다 해서 브릿지론에서 1조 2천억, 본 PF에서 1조 3천억, 한 2조 5천억이 매우 크리티컬한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태영건설 얘기를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그럼 다른 브릿지론 PF 사업장이나 그러니까요. 다른 미분양률이 높은 본 PF 사업장은 괜찮냐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태영 사태가 태영건설 개별 워크아웃 이슈지만 결국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PF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이 지금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태영이라고 하면 왜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네.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네. 뭐 SBS도 태영 관련 네, 회사. 그렇죠. 태영 전체 계열사 자산 총액은 거의 10조 원에 육박해서 10조? 과거에는 그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계열사 전체의 자산 총계가 10조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그 자산 사이즈를 관리해야 될 정도로 네. 큰 이제 그룹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 진짜 좀 놀라운데요. 그럼 PF 사업장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태영 건이랑 태영 아닌 일반 건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보면은요. 네. 결국 태영건설에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채권단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을 오케이 하면은 그 채권에 대해서 한 달에서 아니면 최대 4개월 정도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유예를 하게 되고 유예를 하더라도 결국 태영이 어느 정도 자구안 뭐 자산 매각이라던가 사재 출연이라든가 이런 자구안으로 채권단에게 빚을 갚게 되면은 결국 채권단은 부채만 회수하면 되니까 네. 날짜는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 100% 회수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현재 그러니까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에는 땅을 비싸게 사서 그 비싸게 산 땅을 소위 처분하게 되더라도 네. 공매를 해서 처분하게 되더라도 제값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도 또 태영건설도 어느 정도 서로 손실을 나눠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PF들 있지 않습니까? 브릿지론 네. PF. 브릿지론 PF는 소위 30조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땅값이 30조란 얘기고요. 그 30조 땅값에다가 이자도 지금은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도 두 자릿수로 붙었어요. 막 15%, 18% 이래요. 그 연기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이자까지 붙은 금액으로 분양하면 더 분양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해당 사업장들은 언젠가 매각을 하게 될 텐데 매각을 하게 된다면 제값이 아니라 30%에서 최대 50% 정도 그 떨어진 가격으로 상각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브릿지론 PF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손실이 되는 거니까 올해 이런 쪽으로 금융기관의 대손 규모가 최저 7조 원에서 그 최대 15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기평, 한신평 이런 신용평가사들도 이런 브릿지론 PF를 처분하게 된다면은 뭐 보수적으로 30, 50%는 깎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브릿지론 PF는 저축은행도 아니고 사실 증권사하고 그다음에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이런 회사들 위주로 그 브릿지론 PF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에서 이런 손실을 크게 인식해야 되니까 올해 금융 관련한 여러 채용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여러 이런 경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그 사료됩니다. 야, 저는 지금 약간 무서운 게 금융기관, 특히 증권 카드사가 연결돼 있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랄까요, 태영이랑 관련 없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실제로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여의도에 있는 그 증권사들 먼저, 그러니까 브릿지론 PF가 먼저 터지니까 브릿지론 PF에 노출이 있는 증권사들부터 인력
감원이라던가 작년부터. 예, 부동산부에 대해서는 거의 일제히 구조조정하듯이 구조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의도 주변의 부동산 시장도 사실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고 아직 우리는 또 태영이 보여줬듯이 본 PF 130조 중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되느냐 네. 그거를 이제 좀 따져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준공 후 미분양 10,000세대가 아주 큰 물량은 아닌데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서 지금 10,000세대가 넘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꺾인 거는 22년 말이었어요. 22년 말부터 꺾이니까 부양책을 냈는데 네네. 22년 말부터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 분양했던 것들이 25년 말이 되면은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준공된 상태에서도 만약에 미분양이 이어지게 되면은 준공 미분양이 되면서 굉장한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본 PF 문제는 내년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브릿지론 PF로 위시되는 문제, 일부 몇몇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그 워크아웃 개별 기업들의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본 PF가 준공되고 나서 준공 미분양이 났을 때 얼마의 문제가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브릿지론이 한 30조고 네. 본 PF가 130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내년도 4배인데. 4배지만은 미분양이 준공 미분양이 나야지 큰 문제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PF 문제는 그래서 한 2년 동안 주택 시장을 계속해서 옥죄일 그런 이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되게 경험이 또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쨌든 위기의 그 순간이었는데 네. PF 위기는 그 후로부터 3년 후인 2011년부터 왔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에도 PF 위기가 있었지만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11년에 준공사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PF 위기가 11, 12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우리가 주택 경기가 꺾였으니까 25년, 6년 요 기간에도 PF 위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데 여러분 이게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공적 자금 들어가겠죠? 네. 뭐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이번에도 뭐 85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실 23년 9월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에는 맞아. 이 얘기 전에 한번 하셨죠. 네, 그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에는 땅만 샀고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현금 수입이 없는데 이자는 내야 되니까 수입이 그렇죠. 없는데 이자는 내야 네. 되니까 자기 돈 계속 내고 있었다가 네. 자기 돈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자를 못 내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파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주군공이랑 주도보에 5조 원씩 지원을 해줘서 이 주군공 주도보가 다시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그 이자 금액만큼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결국 금융기관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PF 위기에 정부 관련 이제 재원이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근데 이런 게 더 그 1년간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누적이 돼서 더 문제가 커져버린 것 때문에 좀 더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안 좋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원래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하려고 했던 사업은 엎어졌고 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대출을 해준다는 게 달갑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력이 없게 느껴져요. 뭔가. 네, 이거 사실 브릿지론 PF라고 해도 그 사업 시행자가 있거든요.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시행사들이 있는데 시행사들은 22년 9월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23년 9월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자기 자본을 다 탕진한 상태가 소진된 상태가 됐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총선 전까지는 터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채권단들이 계속해서 연장을 해줬거든요. 원래 부도 처리를 시키고 나서 뭐 토지를 공매하거나 이런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을 해주고 정부는 계속해서 주군공 주도보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는 가만히 붕 떠 있는데 돈은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업에 청산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 파산하게 해주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좀 못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정부 스탠스가 바뀐 게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작년 12월에 PF 사업장 중에서 정리할 걸 정리하고 가져갈 건 가져가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정부 예산이 또 들어가냐 얘기하셨는데 어저께 1월 4일 경제정책 방향 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PF 관련 대책이 거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정책은 LH가 이런 PF 사업장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양수가 뭐예요? 사온다고요. 사온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업자 중에서 이 PF 관련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LH가 그 사업을 가져와 버리면 자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나서서 그런 PF 사업장들을 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PF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안 터뜨리려고 정부가 공공기관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대책 내고 있습니다. 야, 좀 뭔가 지켜봐야 될,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결국 내가 집장만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데 그 주택시장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경기와 관련된 이슈는 부동산 시장을 건설 시장이랑 부동산 자산 시장 양분해서 보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은 사실 대출 따라가거든요. 대출 총액이랑 또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쪽 요인이고요. 건설 부동산 경기라고 매년도 신규 분양받고 착공하고 이런 것들을 건설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면은 올해 PF 문제는 건설 부동산 경기를 현저하게 위축시킬 것이고 건설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이쪽 지역에서 뭐 일자리라든가 등등 건설 기성이라고 해서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건설 쪽에서 잡아줘야 되는 성장률 일정 부분을 잠식해가지고 성장률 마이너스로 건설 부분에서는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경기 위축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 위축 요인이 되면은 자산 시장이랑은 직접적 관련 없지만 없어요? 직접적은 아니지만 경기 위축되면 결국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소득이 감소되면서 자산 시장으로 이제 쿠션 쳐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과거를 반추해 보면은 2011년, 12년 같은 경우에 PF 문제가 한참 비화가 되었을 때 그때 서울의 주택 가격은 2년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다른 지방 대비해서 더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PF 위기가 막 터지고 나니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적극적으로 주택을 대출받고 취득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우 위축이 됐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 분양을 했었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보다도 더 싼 거의 반값 아파트 수준의 주택을 분양을 하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서 민영 아파트 시장이 완전 위축되어서 PF가 매우 경색됐었거든요. 현재도 어쨌든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서울의 일부 고가주택 지역이지만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싼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하려는 심리는 있지만 일반 시중 아파트를 현재 시가에 살려는 수요는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가지고 시장 약세를 만들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양 착공이 위축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급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 작년부터 주택 경기가 꺾여서 분양 착공으로 대표되는 공급량이 평년비 거의 한 60%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준공되는 시점인 26년을 전후하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서 그때 시장이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뭐 상당한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26년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공급 물량 조정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택이 비싸서 안 팔리니까
사업주가 공급을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주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비싸서 안 팔리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올해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은 금리랑 대출 따라가니까 상반기 경기도 따라가지만 네. 경기는 상반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써야 될 정도로 상반기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상반기 주택 시장은 뭐 거의 확연히 약세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어저께 그 1주짜리지만 발표되는 주간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네. 가격 동향도 하락세가 더 확대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작년 4분기부터 그 대출이 꺾이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했는데 매매가는 하락세가 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전세는 작년 4분기에는 상당한 강세였고 전세는 지금도 주간 동향상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데 전세 강세 지역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상반기 중으로는 전세 강세도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올해는 매매가 약세, 전세가 약세가 올 연중으로 흐를 흐름인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1월 말부터 신생아론 네.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일부 출산율 높은 지역들 저희가 종종 얘기했던 뭐 세종이라든가 대전시라든가 경기 평택, 화성시 이런 출산율 높은 지역들에서는 신생아론을 좀 적극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 높은 출산율을 보인 지역에서는 올해 한 중반부터는 그래도 수요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서울 수도권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좀 더 약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 상승 이런 어려움 네. 이거는 이게 계속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게 뭐 지금 당장 공사비가 올라서 발주처인 재건축 조합이랑 시공단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서울 은평의 대조 1구역이 멈췄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서울 송파에 있는 그 잠실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멈추진 않았지만 네. 그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부결을 하면서 공사비 못 올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도 대치가 예상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있었던 둔촌주공 중단 사태 같은 그런 공사 중단 사태가 올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양 시기도 다 조정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네. 그 공사비가 올라간 것들을 목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전체 네. 부동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노후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가격이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준공 25년 차가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들이 훨씬 더 그 하락폭이 큰데 왜냐하면은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미래에 그렇죠.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렵겠구나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 가치가 빠지면서 매매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인상 부분이 노후 주택에 대한 매매가 하락세를 좀 더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처인 조합이랑 시공단의 그 논쟁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될 만한 사업장들이 좀 더 많아 보인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진짜 변수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올해 주택의 구입이 있거나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네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아마도 좀 관망세가 짙을 것 같고요. 관망세 속에서 확연히 매매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뭐 공공 분양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분양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조금 적합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매매 거래량도 정말 다시 매우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평년에 거의 반토막 이하로 매매 거래량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 뭐 갈아타야지 이런 생각하셨다가 또 거래 꼬이면은 굉장히 현금으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웬만한 경우에는 올해는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싸게 공급하는 주택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주택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은 그것보다 좋은 점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이 돼야 되겠네요. 예,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주택 매수의 시기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네. 지금 네.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그러니까 높은 주택 가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부터 바로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반추해 보면은 과거에도 2008년에 굉장히 높은 주택 가격이었는데 네. 결국 그 주택 시장이 여러 부침을 좀 겪다가 뭐 상당한 충격은 없었지만 그게 2013년 돼서야 회복을 했거든요. 그 5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네. 주택의 명목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5년 동안 소득은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간 소득이다 보니까 5년 전 가격을 보니까 좀 싸 보이게 느껴졌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높은 주택 가격인데 만약 우리나라 소득이 또 몇 년간 계속 쌓이면은 나중은 지금보단 부담이 적어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 둘 중 하나 그 요인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젠가 내 집 시간 올해 큰 걱정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온누리 상품권이었습니다. 3546님, 1690님, 네, 한 번씩 사서 잘 쓰고 계시다고. 1380님, 충전식 카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10% 할인도 되고 절약도 된다고 잘 사용 중이시군요, 모두.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